박민준이 옷걸이에 걸린 마지막 양복을 접고 있을 때 아내의 목소리가 고요를 깼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혜진의 혈소판 수치가 또 떨어졌다고 한다. 그의 손은 접던 동작을 멈추었고 천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와 서울 양복점에 먼지 쌓인 바닥에 흩어졌다. 지난 3개월간 그는 16살 딸이 백혈병과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사업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항암 치료는 그가 세기도 벅찰 만큼 빠르게 저축을 갉아먹고 있었다. 아버지가 40년 전 세운 재단사 가게는 영원히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병원비가 밀렸다. 딸이 또다시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울 것이다. 나는 대체 어떤 아버지인가? 민주는 텅 빈 가게를 바라보았다. 2주 동안 단 한 명의 손님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박민준, 52세, 서울 인사동에서 3대째 이어온 재단사다. 할아버지가 1904 13년 전쟁 중 군복을 수선하며 시작한 가게였다. 아버지는 이를 사업가와 정치인들이 맞춤 양복을 찾던 명문 가게로 변모시켰다. 민주는 가게뿐 아니라 가문의 철학도 물려받았다. 한 땀 한 땀에 제작자의 영혼이 담긴다는 철학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쓰기 전에 바늘에 실을 꿰는 법을 배웠고 15살이 되자 만져보기만 해도 원단의 질을 가릴 수 있었다. 20살이 되자 고객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릴 만한 양복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해버렸다. 패스트 패션이 수제 의류 시장을 무너뜨렸고 온라인 소매업체들은 양복을 10분의 1 가격에 팔았다. 같은 금액으로 기성복 5벌을 살 수 있는데 누가 맞춤 양복 한 벌에 80만 원을 내겠나. 가게 수입은 5년째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다 혜진이 병에 걸렸다.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졌다. 7월 화요일 아침 진단이 내려졌다.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3기. 김 박사라는 종양 전문의가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했지만 민주는 그의 눈빛에서 걱정스러운 기색을 읽었다.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치료는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재정적, 정신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내 지우가 병원 복도에서 쓰러졌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순간 민주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외동딸,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던 밝고 재능이 넘치던 딸이 이제 16살의 나이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치료는 잔혹했다. 혜진은 이 주만에 머리카락을 잃었고 피부는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으며 매 끼니마다 토했다. 하지만 가장 참기 힘든 것은 그녀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아빠, 나 죽는 거예요. 어느 날 밤 그녀가 속삭였다.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거짓말을 했다. 아니야, 너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말도 믿지 못했다. 의료비는 재앙이었다. 한 번의 항암 치료에 300만 원이 들었다. 약값, 입원비, 끝없는 검사들. 6주 만에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버렸다. 민주는 가게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 다음엔 아파트 담보 대출. 결국 파멸로 이끌 이자율의 사채까지 빌렸다. 지우는 편의점 점원으로 일자리를 구했다. 하루 12시간 서서 최저임금으로 일했다. 자정쯤 집에 돌아오면 다리는 부어오르고 그래도 혜진을 위해 국을 끓였다. 민주는 아내의 머리가 3개월 만에 하얗게 변하는 걸 지켜보았다. 죄책감이 그를 갉아먹었다. 더 많은 돈을 모았어야 했는데, 더 성공했어야 했는데,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데 가게는 무덤처럼 변했다. 재봉틀은 침묵했고 첫 뭉치에는 먼지만 쌓여갔다. 민주는 텅 빈 가게에 앉아 문만 바라보며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다. 그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온라인에 광고를 올리고 할인을 제공했으며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한 눈빛으로 흘겨보며 그냥 지나쳤다. 10월 어느 아침, 민주는 결심했다. 지우야, 가게 접을게. 부인은 부엌 식탁에 펼쳐진 청구서에서 고개를 들었다. 잠 못 이루며 움푹 패인 눈이었다. 정말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쩔 수 없어. 부동산 팔아 돈을 마련해야 해. 치료비를 몇 달 더 버틸 수 있을지도 몰라. 둘은 침묵 속에서 앉아 있었다. 40년의 가업, 3대에 걸친 장인 정신. 딸과 가게를 동시에 지키지 못해 모두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홀로 가게로 갔다. 할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재봉틀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아버지가 늘 목에 걸고 다니시던 줄자를 만졌다. 미안해. 둘 다 실망시켰어. 다음 날 아침 그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쌓인 재료와 도구, 추억들을 정리하며 아버지의 첫 패턴 책도 발견했다. 할아버지의 골무 컬렉션도, 1980년대 만족한 고객들의 사진도, 하나하나가 잃어가는 것들을 상기시켰다. 정오쯤 가게 문이 열렸다. 민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문간에 서 있는 30살쯤 된 여성이었다. 그 뒤로 17쯤 되어 보이는, 마르고 허약해 보이는 10대 소년이 있었다. 빌린 재킷 아래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박재단소 맞나요? 민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네, 하지만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발요. 갑작스러운 일인 건 알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급히 설명했다. 제 아들이 8개월째 병원에 있었어요. 골육종이었죠. 2달째 완화 상태고 다음 주에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어요.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소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소년을 살폈다. 소녀는 빌린 옷을 입고 어색해했다. 치료 중 체중이 많이 줄었음이 분명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졸업식에 제대로 된 정장을 입고 싶어래요. 몸에 맞는 옷을요. 다시 평범해졌다는 느낌을 주는 옷을요. 급한 부탁이지만 다들 박 씨가 서울 최고의 재단사라고 하더군요. 백화점도 다 돌아봤지만 아이 상태 때문에 맞는 옷이 없었어요. 민주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다. 희망과 체념이 섞인 매일 혜진이의 눈에서 보던 그 표정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일주일이에요. 해낼 수 있겠어요? 아이가 드디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아마 시간이 없을 거야. 헐렁한 옷이라도 입으면 되잖아요. 민주는 두 사람을 살폈다. 어머니의 낡은 옷차림, 소년의 손목에 아직도 걸려있는 병원 팔찌,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그 자세가 익숙했다. 병원 복도에서 그와 지우가 서 있던 모습과 똑같았다. 얼마 내실 수 있나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봉투를 꺼냈다. 20만 원 있어요. 맞춤 정장에겐 부족하겠지만 병원비 내고 남은 전부예요. 더 필요하시면 빌려볼게요. 민주는 즉시 계산했다. 고급 정장의 원단값만 해도 18만 원. 실, 안감, 단추까지 더하면 5만 원. 그리고 인건비 60만 원을 합쳐서 총 8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제시한 금액은 그 비용의 일분에 사도 되지 않았습니다.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건물까지 팔아해진 치료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용감한 척 애쓰고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진실을 보았다. 이 졸업식은 그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다. 생존을 상징했다. 미래를 상징했다.
8개월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겪은 후 다시 평범해지는 것을 상징했다. 민주는 그 기분이 어떤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좋아, 해주지. 어머니가 깜짝 놀라 숨을 삼키며 말했다. 정말요? 확실하세요? 소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선생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너무 번거로우실 텐데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이리 와. 치수를 재개해. 이후 1시간 동안 민주는 전문적인 정밀함으로 작업했다. 소년의 몸매를 꼼꼼히 재며 수술로 인한 비대칭,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민감한 부위, 의료기기를 수용해야 할 부분들을 기록해 나갔다. 재성가, 네가 입어본 옷 중 최고가 될 거야. 소년이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지친 얼굴을 환하게 바꿔놓은 진심 어린 미소였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들이 떠난 뒤 민주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딸이 내가 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이 필요한데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일을 하기로 동의했어. 그날 밤 그는 지우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조용히 들었다. 그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고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민주는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돈은, 혜진의 치료비는, 지우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아, 네가 이 양복을 만들든 말든 우린 망할 거야. 빚은 이미 감당 못할 지경이고 가게도 문을 닫을 참이야. 그러니 모든 게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벌을 만들고 싶다면 의미 있게 만들어. 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영혼을 담아.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난 네가 아깝다. 그녀가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아이 양복을 만들어. 그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줘. 그 아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거야.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할지도 몰라.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래전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민준아, 네가 만들 가장 중요한 양복은 가장 부유한 고객을 위한 게 아니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양복 제작을 시작했다. 가게에 남은 가장 고급 원단을 골랐다. 사진에 잘 나올 짙은 숫색 울이었다. 어머니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기에 그는 그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기로 했다. 빚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뭐 대수겠나. 일주일 동안 민주는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작업했다. 집착에 가까운 정밀함으로 패턴을 오려냈다. 모든 솔기가 완벽해야 했다. 모든 바늘땀은 정렬되어야 했다. 그는 수술 흉터를 감안해 왼쪽 어깨를 재구성했다. 의료용 포트를 고려해 허리 라인을 조정했다. 재킷이 민감한 부위를 누르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신축성 패널을 추가했다. 이건 단순한 양복이 아니었다. 갑옷이었다. 치료제였다. 이 소년이 살아남았고 자부심을 느낄 자격이 있다는 선언이었다. 지우가 가져온 식사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혜진은 구석에서 지켜보았다. 움직일 힘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작업에 매료된 채로. 아빠, 정말 잘하시네요. 민준이 멈춰 딸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너무 말라 뺨뼈가 뚜렷했고 얼굴에 비해 눈이 커 보였다. 하지만 미소 짓고 있었다. 언제부터 바느질을 이렇게 잘하게 됐어? 그는 살며시 웃었다. 40년 동안 연습했지. 혜진은 형태를 잡아가는 양복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름다워요. 이걸 입는 사람은 분명 특별함을 느낄 거예요. 민준의 목이 메었다. 그게 바로 의도야. 딸이 잠시 침묵했다. 아빠, 쟤 때문에 가게를 팔게 되어 미안해요. 민준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아니야,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
어떤 가게나 사업보다 네가 더 중요해. 네가 내 전부야. 하지만 혜진은 납득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죄책감. 자신이 짐이 된다는 생각. 가슴이 찢어졌다. 여섯째, 민준이 단추를 달고 있을 때 김 박사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박 씨, 혜진 치료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겠습니다. 현재 항암 치료 효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준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골수 이식도 가능하죠. 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이다. 약 8천만 원.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민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8천만 원. 80억 원이나 마찬가지였다. 절대 불가능했다.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 김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힘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임상시험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논의하는 회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주는 어두운 가게에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80억 원. 가게 건물은 운이 좋으면 20억 원에 팔릴지도 몰랐다. 아파트는 30억 원 정도? 그래도 40억 원이 모자랐다. 게다가 기존 빚은 포함도 안 된 금액이었다. 갈 길이 없었다. 해결책이 없었다. 딸은 죽어가고 있었고 그는 이를 막을 수 없었다. 그 깨달음이 육체적 타격처럼 그를 강타했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울었다. 온몸을 뒤흔드는 거친 울음이었다. 진단 이후 처음으로 그는 절망에 무게를 온전히 느끼기로 했다. 딸은 죽어가고 있었고 사업은 망했고 가족은 무너졌다. 그리고 그는 그 어떤 것도 바꿀 힘이 없었다. 그런데 마네킹에 걸린 양복이 눈에 들어왔다. 거의 완성된 상태였다. 아름다웠다. 그가 가진 모든 기술과 사랑을 쏟아부어 만든 작품이었다. 이 재성이라는 소년이 졸업식 날 이 양복을 입을 것이다. 자신감 넘치고 평범하며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하루 동안은 아팠던 사실을 잊을 것이다. 하루 동안은 그저 생존을 축하하는 10대 소년일 뿐일 것이다. 민주는 눈물을 닦았다. 혜진을 구하지도 사업을 구하지도 못했지만 이 소년에게 단 한 번의 행복을 줄 수는 있었다. 크지 않은 선물이었지만 무언가는 될 수 있었다. 그는 바늘을 집어들고 작업을 계속했다. 양복은 약속한 대로 정확히 일주일 만에 완성되었다. 민주는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양복 준비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으러 오세요. 상대방은 긴 침묵을 지킨 후 고마워요. 아침 일찍 갈게요. 다음 날 아침 재성과 함께 도착했을 때 민주는 양복을 티슈페이퍼로 정성스럽게 싸서 의류 가방에 걸어두었다. 소녀는 긴장하면서도 들뜬 표정이었다. 가게 뒤편 작은 탈의실에 사라졌다가 나왔을 때 어머니와 민주는 모두 숨을 죽였다. 변화는 놀라웠다. 양복은 재성에게 완벽하게 맞았고 남아있는 작은 체구를 돋보이게 하면서도 병의 흔적을 감췄다. 짙은 회색 울 소재는 그를 성숙하고 세련되며 강인해 보이게 했다. 그는 허리를 더 곧게 폈다. 어깨를 펴고 태도 자체가 달라졌다. 엄마, 이게 정말 저예요. 소녀는 삼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병원에서 막 나온 암 환자가 아니라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된 청년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다. 정말 멋져. 어른이 된 것 같아. 재성은 경이로움에 가까운 감정으로 옷깃을 따라 손을 내렸다. 이렇게 잘 맞는 옷은 처음 입어봐. 마치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 민준이 미소 지었다. 그렇지. 내게 딱 맞도록 만든 거니까. 소년이 그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선생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누군가가 저를 위해 해준 가장 멋진 일이에요. 민준의 목이 메었다. 졸업식을 즐기겠다고 약속해. 그리고 계속 싸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포기할 순 없어. 재성은 깊이 고개를 숙여 정중한 한국식 인사를 했다. 약속드립니다. 어머니가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려 했다. 민주는 살며시 밀어냈다. 가지세요. 아드님 필요한 데 쓰세요. 하지만 선생님, 약속했는데요.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졸업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민준을 바라보았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알지도 못하시면서. 민준은 재성을 바라보다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친절에는 대가가 따르지 않아야 하니까요. 그게 제 아버지가 하셨을 일이니까요.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들이 떠난 뒤 민주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공기 중 먼지 입자들을 비췄다. 그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다. 가게는 여전히 문을 닫고 있었고 혜진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었다. 실제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왠지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다. 그날 오후 그는 가게 정리를 계속했다. 수십 년간의 추억을 정리하며 인생의 이 장을 영원히 닫을 준비를 했다. 이틀 뒤 일요일 아침, 지우가 그를 흔들어 깨웠다. 민준 일어나. 이거 봐야 해. 그는 정신이 혼미한 채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무슨 일이야? 혜진 때문이야. 아니야. 그냥 이리 와. 지우는 그를 거실로 끌고 가 자신의 휴대폰을 소셜 미디어 사이트가 열린 상태로 보여주었다. 봐. 민준이 화면을 찌푸리며 바라보았다. 재성의 어머니가 올린 게시물이었다. 졸업식에서 재성이가 친구들과 함께 서서 졸업장을 받는 모습, 맞춤 정장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제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8개월 전만 해도 이 날을 맞이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다시 평범함을 느끼고 싶어 제대로 된 정장을 입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는 인사동에서 박민준이라는 재단사를 찾았는데 그가 만든 정장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겨우 20만 원밖에 내지 못했을 때 그는 아예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친절에는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박 씨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너그러움은 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의 자신감과 존엄성을 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양복점을 찾으신다면 인사동 박양복점을 꼭 찾아보세요. 이분은 재능과 금 같은 마음을 지녔습니다. 그 게시물은 수천 번 공유되었고 댓글란은 압도적이었다. 이런 가게야말로 우리가 지원해야 할 곳이다. 눈물이 난다. 진정한 장인 정신이다. 가게 위치가 정확히 어디지? 주문하고 싶다. 한국의 박 씨 같은 분이 더 필요해. 웹사이트 있나? 연락은 어떻게 하지? 민주는 무겁게 주저앉으며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퍼지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 지우는 댓글을 읽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사람들이 네 행동에 감동받았어. 도와주고 싶어해. 널 지원하고 싶어해. 하지만 가게는 닫을 거야. 이미 결심했어.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가게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어 민준의 개인 전화가 울렸고 초인종이 울렸다. 그 후 3시간 동안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맞춤 정장을 문의하는 전화였다. 웨딩 정장, 비즈니스 정장, 전통 한복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정장 등이었다. 한 여성은 휠체어를 타는 노부모를 위한 정장을, 한 남성은 의수를 착용할 수 있는 정장을, 한 커플은 동성 결혼식을 위한 커플 정장을 원했다. 전국까지 민주는 47건의 문의를 받았다. 저녁이 되자 100건을 훨씬 넘겼다. 이건 감당 못하겠어. 가게도 없어졌는데. 그만둘래. 하지만 지우가 몇 달 만에 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희망. 민준, 이건 신호일지도 몰라.
아마도 그만두면 안 되는 거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주문을 받고 싶어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혜진 치료비로. 이 주문들을 완성하고 대금을 받기까지 몇 달이 걸릴 거야. 우리에겐 몇 달이 없어. 다음 날 아침 누군가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민준이 문을 열자 비싼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40대 남자가 서 있었다. 박 씨? 저는 최영수입니다. 15년 전에 제 아버지 양복을 만들어 주셨죠. 민준은 그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다. 죄송합니다. 제가 만든 양복이 많아서요. 영수가 미소 지었다. 이해합니다. 아버지께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때 그 양복을 입고 계셨죠. 가장 아끼던 옷이었어요. 당신이 영혼을 담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민주는 슬픔이 밀려왔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젊은이를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양복과 그 옷이 가져다준 기쁨이 떠올랐어요. 저는 지금 대신 의류그룹의 대표이사입니다. 백화점을 위한 중급 의류를 제조하고 있죠. 영수는 서류 가방에서 폴더를 꺼내며 말했다.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프리미엄 맞춤 양복 부문을 론칭하려 합니다. 장인이 제작하는 하이엔드 맞춤 양복이죠.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양복 제작팀을 총괄하고 시그니처 스타일을 디자인하며 선별된 고객을 위한 양복을 직접 제작하는 역할을 맡으실 겁니다. 작업 공간, 원단, 마케팅 등 모든 것을 저희가 제공하므로 당신은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월급은 800만 원에 커미션이 추가됩니다. 민주는 들은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월 800만 원이라고. 맞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매장 건물을 매입한 후 저희 네트워크 내 개인 작업 공간으로 무상으로 임대해 드릴 계획입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영수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15년 전 제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임종하셨을 때입니다. 아버지는 생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벌의 양복을 만들고 싶어 하셨죠. 다시 한번 자신다운 모습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을 원하셨습니다. 그 양복을 만드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병원까지 2번이나 찾아와 피팅을 하셨고 체중 변화에 맞춰 수선해 주셨습니다.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는 전액 결제를 거절하셨죠. 아버지는 양복이 완성된 지 2달 만에 돌아가셨지만 그 옷을 매일 입으셨어요. 다시 인간다운 기분이 든다고 하셨죠. 당신의 친절은 우리 가족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민주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기억이 나지 않아. 그동안 수많은 고객이 있었으니까. 영수가 사진을 꺼냈다. 가냘프고 허약해 보이지만 미소 짓고 있는 그의 아버지. 아름다운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아마 수백 벌의 정장을 만들었지만 대부분 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저도 잊지 않았어요. 민주는 사진을 응시했고 서서히 기억이 돌아왔다. 온화한 눈빛의 친절한 남자, 걱정스러운 아들이 곁에 서 있는 모습, 완성된 정장을 보자 아버지의 얼굴에 번진 환한 미소. 맞아요. 기억나. 좋은 분이셨어.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 네가 그분을 내 일로 기렸어. 이제 내가 널 기리겠어. 그 자리를 맡으시오. 사업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시오. 민준의 손이 떨렸다. 딸이 있습니다. 아프다고요. 8천만 원이 드는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영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회사는 모든 고위 경영진을 위한 종합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와 실험적 치료를 포함한 중대 질병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보장합니다.
직책을 수락하시면 가족분들도 즉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지우가 그의 뒤에 서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영수가 말을 이었다. 박 사장님, 당신은 평생 다른 이들에게 가치와 존엄을 느끼게 하는 일을 해오셨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 오셨습니다. 이번만큼은 누군가 당신을 도우게 하십시오. 그날 오후 민준과 지우, 혜진은 작은 아파트에 함께 앉아 있었다. 신진의류그룹의 계약서가 탁자 위에 펼쳐져 있었다. 이게 진짜일 리 없어. 민준은 조항을 계속해서 훑어보았다. 너무 과한데요. 누구도 이런 짓을 하지 않아. 지우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가끔은 그런 사람도 있어. 가끔은 친절히 돌아오기도 하지. 조용히 있던 혜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빠, 그 아이를 구해주셨잖아요. 가장 필요할 때 자신감을 주셨잖아요. 아마도 이게 우주가 감사하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민주는 딸을 바라보았다. 너무 창백하고 말랐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으로 반짝이는 눈빛이었다. 이 일을 맡으면 네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김 선생님이 말했던 실험적 치료 말이야. 혜진이 힘없이 미소 지었다. 그럼 받아야 해요. 민주는 그날 저녁 계약서에 서명했다. 48시간 안에 대신의 법무팀이 모든 절차를 처리했다. 건강보험이 활성화되었다. 김 박사님이 치료 계획을 알리는 전화를 걸어왔다. 박 씨, 방금 보험사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첨단 치료를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골수 이식을 위한 기증자 일치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치료는 다음 주에 시작되었다. 혜진은 병원의 전문 암치료 병동에 입원했다. 치료는 혹독했지만 그녀는 새로이 다진 용기로 맞섰다. 아빠, 이제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이겨낼 거예요. 민주는 가장 힘든 순간마다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치료에 대한 격렬한 반응들, 그녀를 울게 만든 고통, 눈을 뜨기조차 힘겨웠던 날들. 하지만 그는 또한 호전되는 모습도 보았다. 혈구 수치가 안정되는 모습, 암세포가 죽어가는 모습, 얼굴에 서서히 생기가 돌아오는 모습. 3달 후, 김 선생님이 그들이 간절히 바래왔던 소식을 전했다. 이식이 성공했습니다. 혜진이 완치 상태입니다.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지만 모든 지표가 긍정적입니다. 민준과 지우는 서로의 품에 안겨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한편 민준은 의류그룹에서 새로운 직책을 맡아 전통 기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재능 있는 젊은 재단사 5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게 되었다. 회사는 인사동 옛가게를 리모델링하며 전통적 분위기는 살리고 장비를 현대화했다. 벽에는 간판을 걸었다. 박예 재단사. 1943년 설립. 세대를 이어온 장인 정신과 열정. 민주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팀원들에게 전수했다. 모든 수트는 입을 사람과의 대화다.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게 아니다. 자신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당신은 품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갑옷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프리미엄 부문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고객들이 민준의 맞춤 정장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고객들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정장이 필요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암 환자들, 어려운 환경의 구직자, 새 삶을 꾸려가는 난민 등입니다. 영수는 이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했다. 이것이 우리 브랜드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다. 이 일이 의미를 갖는 이유다. 졸업한 지 1년 후 재성이 가게를 찾았다. 그는 이제 건강해졌고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으며 몸도 탄탄해져 있었다. 민준이 만들어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선생님, 저 연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패션 디자인학과예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사람들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는 옷을 만들고 싶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넌 분명 잘할 거야. 재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지금 제 삶에 찾아온 모든 좋은 일들은 이 양복에서 시작됐어요. 거절할 이유가 충분하셨는데도 베풀어 주신 그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가 떠난 뒤 민주는 작업도구로 둘러싸인 가게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그의 가족 세대가 함께 일했던 작업 공간을 비췄다. 아버지의 재봉줄이 벽에 걸려 있었고 할아버지의 골무가 명예의 자리에 놓여 있었다. 4년 후 민주는 서울 패션 위크 초대장을 받았다. 재성이 첫 컬렉션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테마는 생존을 위한 수트. 각 작품은 의료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디자인되었으며 우아함과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의료기기를 위한 숨겨진 공간을 마련했다. 쇼가 끝난 후 무대에 인사하러 나온 재성은 민준을 무대로 불렀다. 이 컬렉션은 한 사람이 가르쳐준 덕분입니다.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니라는 걸요. 희망입니다. 치유입니다. 인간성입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오자 지우와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21살이 된 혜진은 건강하고 강인해져 대학에서 섬유공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미소와 아버지의 완벽주의를 물려받은 그녀였다.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졸업 후 하고 싶은 일을 정했어요. 그녀는 디자인으로 가득한 스케치북을 꺼냈다. 아빠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아빠가 아는 모든 걸 배워서요. 4번째 세대가 되어 민주는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혁신적이면서도 전통을 존중하는 디자인이었다. 대담하면서도 사려 깊었다. 차세대가 가져야 할 모습 그대로였다. 딸이 말을 이었다. 아빠는 내게 한 올 한 올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손으로 하는 일이 우리의 영혼을 담는다고요. 그걸 배우고 싶어요. 이어가고 싶어요. 민주는 아내와 딸을 한꺼번에 끌어안았다. 이게 내가 원했던 전부야. 그날 밤 그는 인사동 가게를 홀로 걸었다. 모든 것이 고요했지만 좋은 고요함이었다. 평화로운 고요함. 그는 4년 전 거의 포기하려 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모든 것을 접고 절망에 굴복하려 했던 때를. 죽어가는 소년을 돕기로 한 한 번의 결정.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만든 한 벌의 양복. 그 단 한 번의 선행이 그의 사업과 가족, 딸의 생명을 구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메아리쳤다. 네가 만들 가장 중요한 양복은 가장 부유한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낡은 재봉틀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는 기계였다. 맞았어, 아빠. 2분 다 옳았어. 벽에는 수십 년간 만족한 고객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 새 액자를 걸었다. 재성의 졸업 사진이었다. 양복을 입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의 소년. 그 아래 민주는 이렇게 적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 일찍 와서 견습을 시작했다. 민주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줄자를 건넸다. 기억해. 모든 치수가 중요하다. 한 땀 한 땀에 뜻이 담긴다. 모든 양복은 이야기를 전한다. 혜진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배울 준비가 됐어요. 아침 햇살이 가게를 채우는 동안 세대에 걸친 지혜가 아버지에서 딸로 전해졌다. 밖에서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 아름다운 혼돈 속에서 계속되는 삶. 그리고 인사동의 작은 가게에서 한장인 재단사가 딸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교훈을 전수했다. 손과 마음으로 하는 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 땀 한 땀, 한 벌 한 벌,
한 번의 친절 한 번 한 번. 민주는 첫 패턴에 집중하며 이빨 사이로 혀를 내민 딸을 바라보았다. 지우가 차를 가져오며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는 우주에게 속삭였다. 조상님들께, 어둠 속을 이끌어준 그 어떤 힘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듯 보일 때조차 친절히 집으로 가는 길을 밝혀줄 수 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위가 천을 자르는 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다. 창조의 고대 리듬, 희망의 리듬, 모든 솔기에 수놓인 사랑의 리듬.